너 같은 놈은 군대에 왜 왔냐? 한 이등병이 사라졌습니다. 김병태 병장의 괴롭힘을 견디지 못한 안준호. 할아버지,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그냥 괜찮은 군인이 되고 싶었어요. 그리고 PX 앞에 나타난 초라한 노인. 당신은 누구신가요?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군복이 말해주지 못한 진짜 군인 정신이 무엇인지 느끼게 되실 겁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니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이런 따뜻하고 재미난 이야기 놓치지 않고 가장 먼저 들으실 수 있답니다. 선생님의 구독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되거든요. 편하게 듣고 가시고요. 늘 고맙습니다. 강원도 깊은 산속 해발 1000m가 넘는 고지대에 자리한 육군부대는 새벽 5시 반이면 어김없이 기상나팔 소리로 하루를 시작해요. 신병 안준호는 군생활 3주차를 맞았지만 여전히 이 소음에 익숙해지지 못했어요. 20살의 나이에 갓 입대한 준호는 조용하고 성실한 성격이었지만 그만큼 내성적이어서 눈치를 많이 보는 편이었어요. 내무반 생활은 매일이 지옥 같은 시련의 연속이었어요. 특히 김병태 병장은 준호에게 유독 가혹했어요. 25살의 김병태는 열등감이 심한 성격으로 위계질서를 이용해 후임들을 괴롭히는 일이 일장이었어요. 아침 점검 시간이면 준호의 내무반 정리만 트집을 잡았고 식사 시간이 끝나면 혼자서 뒷정리를 하게 만들었어요. 야 안준호, 너 또 설거지 제대로 안 했네? 다시 해. 이놈아, 집에서 엄마가 다 해줬나? 김병태의 목소리가 식당 전체에 울려 퍼지면 다른 병사들은 모두 고개를 숙이고 자리를 떠났어요. 아무도 나서서 말리지 않았어요. 자신들도 김병태의 표적이 될까봐 두려웠거든요. 준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설거지통 앞에 섰어요. 이미 깨끗하게 씻어놓은 그릇들이었지만 김병태 앞에서는 그런 사실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찬물에 손이 빨갛게 부어올라도 김병태가 만족할 때까지 계속 씻어야 했어요. 준호의 손은 겨울 찬물 때문에 갈라지고 상처가 났지만 아무도 신경 써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김병태는 손이 아프다고 군대가 호텔인 줄 아나? 며 더욱 심하게 굴었어요. 야간 근무가 끝난 새벽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다른 병사들은 모두 잠자리에 들었지만 준호만 불려나가 복도 청소며 화장실 정리 같은 자비를 해야 했어요. 피곤한 몸을 이끌고 겨우 잠자리에 들 수 있는 시간은 새벽 2시가 넘어서였어요. 매일 반복되는 이런 일들로 인해 준호는 점점 지쳐갔어요. 김병태의 괴롭힘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어요. 다른 병사들 앞에서 일부러 큰 소리로 야단을 치거나 사소한 실수라도 있으면 몇 시간씩 기합을 받게 만들었어요. 엎드려 뻗쳐, 일어나, 다시 엎드려 뻗쳐. 수십 번씩 반복되는 기합에 준호의 팔다리는 후들거렸지만 그래도 참아야 했어요. 다른 동기들도 준호의 상황을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나서서 도와주지 않았어요. 자신들도 김병태의 눈밖에 나는 것이 두려웠거든요. 안준호가 당하는 게 낫지 우리까지 당할 필요는 없잖아. 이런 말들이 준호의 귀에 들려왔어요. 준호는 점점 더 외톨이가 되어갔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절망감이 자라나고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준호는 내무반에서 일기를 쓰고 있었어요. 외할아버지가 주신 낡은 수첩에 하루 있었던 일들을 적는 것이 유일한 위안이었어요. 하지만 쓸 수 있는 내용이라고는 괴로웠던 일들 뿐이었죠. 준호는 펜을 들고 있다가 문득 외할아버지를 떠올렸어요. 외할아버지는 항상 온화하고 인자한 분이셨어요. 준호가 어렸을 때부터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군대에서의 경험담이 많았어요.
준호야, 할아버지도 군대에서 많이 힘들었단다. 하지만 그때 배운 것들이 평생 도움이 되었지.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별로 말씀하지 않으셨고, 다만 힘든 일이 있어도 견디면 언젠가는 끝이 있다는 말씀만 자주 하셨죠. 준호는 어린 시절 외할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을 수첩에서 꺼내봤어요. 구릿빛 얼굴에 인자한 미소를 짓고 계신 외할아버지의 모습이었어요. 그 옆에는 어린 준호가 활짝 웃으며 서 있었어요. 그때는 이렇게 힘든 시간이 올 줄 몰랐어요. 토요일 저녁 준호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PX 앞 벤치에 앉았어요. 다른 병사들은 모두 내무반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지만 준호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어요. 벤치에서 바라본 밤하늘은 도시에서 보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별들이 촘촘히 박혀 있었고 달빛이 주변 산들의 능선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이런 고요한 밤이면 준호는 항상 외할아버지를 떠올렸어요. 외할아버지는 예비역 군인이었다는 사실 정도만 알고 있었지만 어린 시절부터 준호에게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특히 힘든 일이 있을 때면 항상 견디면 언젠가는 끝이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죠. 할아버지, 이럴 땐 어떻게 하셨어요? 준호는 밤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외할아버지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해봤지만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어요. 군대라는 곳은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어려운 곳이었어요.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 준호의 뺨을 스쳤어요. 산속의 밤 공기는 도시와는 다르게 차갑고 깨끗했어요. 준호는 군복 외투를 더욱 단단히 여미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기다리고 있겠지만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외할아버지께서 항상 말씀하시던 것처럼 견디면 언젠가는 끝이 있을 것이라고 믿고 싶었어요. 하지만 과연 언제까지 이런 일들을 견뎌야 할지, 그 끝이 정말 올 수 있을지는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준호는 수첩을 다시 주머니에 넣고 천천히 벤치에서 일어났어요. 멀리서 들려오는 야간 점호 종소리가 하루의 끝을 알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준호에게는 진짜 시련이 이제 시작이라는 것을 아직 몰랐어요. 토요일 저녁 준호는 PX 앞 벤치에서 한참을 앉아 있다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멀리서 들려오는 야간 점호 종소리를 들으며 내무반으로 돌아가려던 순간 발걸음이 멈춰졌어요. 오늘 하루도 김병태에게 받은 모욕적인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너 같은 놈은 군대에 왜 왔냐? 집에서 엄마 젖이나 빨고 있어라. 김병태가 다른 병사들 앞에서 던진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준호는 고개를 떨구고 한참을 서 있었어요. 내무반으로 돌아가면 또다시 시작될 괴롭힘이 두려웠어요. 김병태는 준호가 조금이라도 늦으면 더욱 심하게 괴롭혔거든요. 준호는 조용히 내무반에서 빠져나갔어요. 다른 병사들은 야간 점호 준비로 바쁘거나 개인 정비에 몰두하고 있어서 아무도 준호의 움직임을 눈치채지 못했어요. 김병태도 다른 후임들을 괴롭히느라 정신이 없었죠. 준호는 내무반이 아닌 다른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부대 뒤편에 있는 훈련장 너머 울창한 소나무 숲이 우거진 곳으로 향했어요. 그곳은 부대 경계 안쪽이지만 평소 병사들이 잘 가지 않는 외진 곳이었어요. 험한 바위들이 솟아있고 경사가 가파른 곳이라서 위험하다고 여겨지는 곳이었거든요. 어둠이 깔린 그곳은 고요했어요. 달빛이 희미하게 소나무 사이로 스며들어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냈어요. 준호는 발밑을 조심하며 깊숙한 곳으로 들어갔어요. 나뭇가지들이 얼굴을 스쳤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마치 무언가에 이끌리듯이 계속 걸었어요. 한적한 급경사 바위 아래에 도착했을 때
준호는 숨이 차올랐어요. 메고 있던 군복 외투를 벗어서 바위에 덮고 그 위에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런 고요함이 마음을 진정시켜주는 것 같았어요. 주머니에서 낡은 수첩을 꺼내 펼쳤어요. 외할아버지께 쓰고 싶었던 말들이 마음속에 가득했어요. 평소에는 일기를 쓰듯이 했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마치 외할아버지와 직접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께. 준호는 펜을 들고 천천히 글자를 써내려갔어요. 달빛이 희미하게 비쳐서 글씨가 잘 보이지 않았지만 상관없었어요.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말들을 그대로 적었어요. 저는 그냥 괜찮은 군인이 되고 싶었어요. 그게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어요. 이 문장을 쓰는 순간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지금까지 참아왔던 모든 감정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손목 부분이 이상하게 따끔거렸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오늘은 좀 나아질까 기대해봐요. 하지만 하루하루가 더 힘들어져요. 김병태 병장은 저만 골라서 괴롭히고 다른 사람들은 모른 척해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편지를 쓰면서 준호는 점점 더 깊은 절망에 빠져들었어요. 외할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 끝이 정말 올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런 고통이 군생활 내내 계속될까요? 생각할수록 답이 보이지 않았어요. 할아버지, 저 정말 힘들어요. 매일 밤 이렇게 울고 있는데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제가 약한 건가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잘 견디는데 저만 이렇게 힘들어하는 건가요? 시간이 흘러 깊은 밤이 되었어요. 준호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편지를 썼어요. 차가운 밤 공기가 뺨을 스쳤고 눈물이 차가운 바람에 말라가면서 뺨이 따가웠어요. 펜을 든 손이 떨렸어요. 추위 때문인지 감정 때문인지 알 수 없었어요.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것 같아요. 할아버지,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편지의 마지막 부분을 쓰면서 준호는 자신도 모르게 손목을 만졌어요. 그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어두운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손목 부근이 계속 따끔거렸는데 언제부턴가 그곳에 희미한 상처가 생겨 있었어요. 바위에 긁힌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인지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갑자기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조금씩 내리던 비가 점점 새져갔어요. 준호가 쓰던 편지에도 빗방울이 떨어져 글씨가 번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준호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비에 젖어가는 편지를 바라보며 그저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비가 더 세게 내리기 시작했어요. 준호의 군복도 점점 젖어갔고 편지는 완전히 물에 젖어 글씨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가 되었어요. 그래도 준호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마치 모든 것을 포기한 것처럼 고개를 떨구고 앉아 있었어요. 시간이 흘러 새벽이 되었어요. 준호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어요. 비에 흠뻑 젖은 채로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었어요. 옆에는 외할아버지에게 쓰던 편지가 젖은 채 놓여 있었고 팔목에는 희미한 상처가 있었어요. 한편 부대에서는 야간 점호가 끝난 후 이상한 일이 발생했어요. 준호의 침상이 비어 있었던 거예요. 처음에는 화장실에 간 것으로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안준호가 어디 갔지? 김병태가 짜증스럽게 물었어요. 다른 병사들도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무도 준호가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은 점점 심각해졌어요. 의무병이 화장실과 세면장을 확인했지만 준호는 없었어요. 당직 장교에게 보고가 올라갔고 곧바로 수색 지시가 내려졌어요. 부대 전체가 비상이 걸렸어요. 그 시각
궁견 훈련소에 있던 대룡이가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흰빛에 회색점이 섞인 진돗개인 대룡이는 평소 누구에게도 먼저 다가가지 않는 까칠한 성격이었어요. 냄새 추적과 수색 능력이 탁월했지만 항상 차분하고 조용했어요. 하지만 오늘 밤은 달랐어요. 대룡이가 계속해서 불안한 모습을 보이며 울부짖었어요. 마치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감지한 것처럼요. 담당 중위인 이소희가 대룡이의 이상한 행동을 발견했어요. 32살의 이소희는 명석하고 직감이 빠른 군견 조교관이었어요. 책임감이 강해서 군견들의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았어요. 대룡이가 먼저 반응하는 건 처음이야. 이소희는 대룡이의 행동을 보며 무언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직감했어요. 대룡이의 뛰어난 수색 능력을 잘 알고 있던 이소희는 곧바로 당직실에 연락했어요. 실종자 수색에 대룡이를 투입하겠습니다. 새벽 안개가 짙게 깔린 부대는 비상이 걸린 상태였어요. 수색조가 편성되었고 이소희 중위와 대룡이도 합류했어요. 대룡이는 평소와 다르게 적극적으로 움직였어요. 마치 찾아야 할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는 것처럼요. 대룡이 수색 시작. 이소희의 명령에 대룡이는 즉시 반응했어요. 코를 킁킁거리며 냄새를 추적하기 시작했어요. 평소 까칠한 성격으로 누구에게도 먼저 다가가지 않던 대룡이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정말 처음 보는 일이었어요. 대룡이는 내무반 앞에서 잠시 멈춰섰어요. 준호의 침상 근처에서 냄새를 맡더니 곧바로 방향을 틀었어요. PX 쪽으로 향하다가 다시 부대 뒤편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수색대원들은 대룡이를 따라 조심스럽게 움직였어요. 저기로 가는군요. 이소희는 대룡이의 움직임을 주의 깊게 관찰했어요. 훈련장 너머 소나무 숲 쪽으로 향하는 대룡이의 발걸음이 점점 빨라졌어요. 평소 차분했던 대룡이가 이렇게 서두르는 모습도 이상했어요. 냄새 추적과 수색 능력이 탁월한 대룡이었지만 이렇게 확신에 찬 모습으로 움직이는 것은 처음 봤어요. 깊은 야산으로 들어갈수록 안개는 더욱 짙어졌어요. 새벽이라 하늘은 아직 어두웠고 손전등 불빛만이 앞길을 비춰주고 있었어요. 험한 바위들과 가파른 경사 때문에 수색대원들은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겨야 했어요. 조심하세요. 여기 경사가 가파릅니다. 선두에 선 대대장이 뒤따라오는 대원들에게 소리쳤어요. 하지만 대룡이는 마치 그 길을 환히 알고 있는 것처럼 주저없이 앞으로 나아갔어요. 이소희는 대룡이의 뒤를 따르며 감탄했어요. 정말 대단해. 이렇게 정확하게 추적하다니. 대룡이의 냄새 추적 능력은 부대에서도 소문이 자자했어요. 하지만 오늘처럼 이렇게 확신에 찬 모습으로 수색하는 것은 처음 봤어요. 마치 찾아야 할 사람과 특별한 연결고리가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소나무 숲을 지나 더욱 깊숙한 곳으로 들어갔어요. 바위들이 험하게 솟아있고 경사가 가팔라서 발을 잘못 디디면 굴러떨어질 수 있는 위험한 곳이었어요. 수색대원들은 서로를 부축하며 조심스럽게 움직였어요. 갑자기 대룡이가 멈춰섰어요. 어느 급경사의 바위 아래였어요. 대룡이는 그곳에서 짧게 짖었어요. 평소 좀처럼 짖지 않던 대룡이가 이렇게 분명한 신호를 보내는 것은 뭔가 발견했다는 뜻이었어요. 여기입니다. 이소희가 손전등을 비추자 바위 아래 쓰러져 있는 사람의 모습이 보였어요. 군복을 입은 채로 의식을 잃고 있는 준호였어요. 비에 흠뻑 젖은 채로 창백한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안준호 이등병 발견. 대대장이 즉시 무전기로 보고했어요. 의무병이 달려와 준호의 상태를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체온이 많이 떨어져 있었고 맥박도 약했어요.
팔목에는 희미한 상처가 있었고 옆에는 젖은 편지가 놓여 있었어요. 의식 잃은 상태입니다. 즉시 의무실로 이송해야겠습니다. 의무병의 말에 들것이 준비되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대룡이가 조용히 준호에게 다가간 거예요. 평소 낯선 사람에게는 절대 먼저 다가가지 않던 대룡이가 준호의 뺨을 조심스럽게 핥기 시작했어요. 대룡이가 왜 저래? 수색대원들이 놀란 표정으로 바라봤어요. 대룡이는 계속해서 준호의 뺨을 핥으며 작은 소리로 끙끙거렸어요. 마치 준호를 깨우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이소희는 이런 대룡이의 모습을 처음 봤어요. 대룡이가 이렇게 특정 사람에게 관심을 보이는 건 정말 처음이야. 그 순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준호가 천천히 눈을 뜬 거예요. 흐릿한 시야에 대룡이의 모습이 들어왔어요. 흰빛에 회색점이 섞인 아름다운 진돗개였어요. 할아버지, 준호는 중얼거리듯 말했어요. 의식이 흐릿한 상태에서 대룡이를 보며 외할아버지를 떠올린 것 같았어요. 어린 시절 외할아버지가 들려주신 궁견 이야기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안준호 2등병, 정신 차려. 의무병이 준호를 흔들며 말했어요. 준호는 서서히 의식을 되찾기 시작했어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괜찮아. 지금 구조됐어. 곧 의무실로 가자. 이소희가 안심시키듯 말했어요. 준호는 옆에 놓인 젖은 편지를 발견했어요. 외할아버지에게 쓰던 편지였는데 비에 젖어서 글씨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가 되어 있었어요. 그 편지를 보는 순간 어젯밤의 기억들이 되살아났어요. 대룡이는 여전히 준호 곁에 앉아 있었어요. 꼬리를 살짝 흔들며 준호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평소 까칠하고 누구에게도 먼저 다가가지 않던 대룡이가 이렇게 온순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정말 신기한 일이었어요. 조용한 구조가 이루어진 후 준호는 의무실로 이송되었어요. 들것에 실려가는 동안에도 대룡이는 계속 따라왔어요. 이소희는 대룡이의 이런 행동을 보며 더욱 의아해했어요. 정말 이상해. 대룡이가 이렇게 특정 사람에게 애착을 보이는 건 처음이야. 의무실에 도착한 후 군의관이 준호의 상태를 자세히 진찰했어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탈진 상태였고 팔목의 상처도 치료가 필요했어요. 준호는 안정을 취하며 서서히 회복되고 있었어요. 이소희는 대룡이를 훈련소로 데려가면서도 계속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대룡이의 오늘 행동은 정말 특별했어요. 마치 준호와 어떤 특별한 인연이 있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하지만 그 이유를 알 수는 없었어요. 대룡이야, 너 혹시 저 병사를 어디서 본 적 있니? 이소희가 대룡이에게 물어봤지만 대룡이는 그저 조용히 훈련소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이소희의 마음속에는 무언가 풀리지 않는 의문이 남아 있었어요. 대룡이의 반응이 너무 특별했거든요. 부대 전체가 이 사건으로 인해 술렁이고 있었어요. 병사 한 명이 실종되었다가 구조된 일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몰랐어요. 이 사건이 곧 더 큰 일의 시작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머지않아 부대에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특별한 인물이 나타날 것이라는 것도요. 다음날 오후 준호가 의무실에서 회복 중일 때였어요. 부대 정문 근처에 허름한 옷차림의 노인 한 분이 나타났어요. 78세 정도로 보이는 그 노인은 얼굴이 구릿빛에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고 검은 모자는 낡아서 색이 바래 있었어요. 노인은 조용한 성품으로 보였어요. 말수가 적고 차분한 모습이었죠. 평범한 민간인 옷을 입고 있어서 지나가는 병사들은
그를 누군가의 친척이나 면회객 정도로 생각했어요. 특별히 눈에 띄지 않는 초라한 차림새였거든요. 저분 누구 할아버지신가? 지나가던 병사들이 서로 수군거렸어요. 하지만 아무도 그 노인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저 평범한 면회객 중 한 명으로 여겼죠. 노인은 천천히 부대 안으로 들어왔어요. 면회 절차를 밟기 위해 행정반으로 향하는 것 같았어요. 걸음걸이도 느리고 조심스러웠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예사롭지 않았어요. 주변을 관찰하는 시선이 날카롭고 경험이 많아 보였어요. PX 앞을 지나갈 때였어요. 갑자기 저 멀리서 대룡이가 나타났어요. 이소희와 함께 일상적인 훈련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이었죠. 대룡이는 평소처럼 차분하게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대룡이가 갑자기 멈춰서더니 고개를 들어 주변을 둘러봤어요. 마치 익숙한 냄새를 맡은 것처럼 코를 킁킁거리기 시작했어요. 대룡이야, 왜 그래? 이소희가 의아해하며 대룡이를 바라봤어요. 대룡이는 평소와 다른 행동을 보이고 있었어요. 꼬리가 살짝 움직이고 있었고 눈빛도 평소보다 밝아 보였어요. 대룡이는 천천히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이소희가 이끄는 방향이 아닌 다른 곳으로요. PX 앞에 서 있는 그 노인을 향해서 말이에요. 이소희는 깜짝 놀랐어요. 대룡이가 이렇게 주도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정말 드문 일이었거든요. 대룡이가 어디로 가는 거야? 이소희는 대룡이를 따라갔어요. 대룡이는 직진으로 그 노인에게 다가가고 있었어요. 평소 낯선 사람을 경계하던 대룡이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모습은 처음 봤어요. 노인은 대룡이가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을 조용히 지켜봤어요. 놀라거나 당황하는 기색 없이 차분하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마치 이런 일을 예상하고 있었던 것처럼요. 대룡이가 노인 앞에 도착했어요. 그리고는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대룡이가 노인 앞에 조용히 앉은 거예요. 평소 누구에게도 먼저 다가가지 않던 대룡이가 말이에요.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었어요. 대룡이가 꼬리를 흔들기 시작한 거예요.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꼬리를 좌우로 흔들었어요. 이소희는 눈을 의심했어요. 이게 무슨 일이지? 이소희는 급히 대룡이에게 다가갔어요. 대룡이의 이런 행동은 정말 전례가 없는 일이었어요. 지난 3년간 대룡이를 담당하면서 이런 모습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거든요. 노인은 대룡이를 내려다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손을 내밀어 대룡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대룡이는 기분 좋다는 듯이 눈을 지그시 감았어요. 정말 이상해. 대룡이가 이렇게 사람을 좋아하는 건 처음이야. 이소희는 노인에게 다가가며 말했어요. 명석하고 직감이 빠른 이소희는 이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직감했어요. 죄송합니다. 대룡이가 평소에는 이렇지 않은데요. 노인은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괜찮습니다. 개들은 원래 예민하죠. 노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어요. 하지만 그 안에는 묘한 권위와 경험이 느껴졌어요. 이소희는 무언가 더 물어보고 싶었어요. 혹시 군견 훈련을 하셨던 적 있으십니까? 이소희의 질문에 노인은 잠시 멈춰 섰어요. 대룡이를 쓰다듬던 손도 멈췄어요. 그리고 천천히 이소희를 바라봤어요. 왜 그런 질문을 하시는지? 그게 대룡이가 이렇게 특정 사람에게 애착을 보이는 건 정말 처음이거든요. 특히 어제 실종자 수색 때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뭔가 특별한 것 같아서요. 노인은 잠시 생각에 잠긴 것 같았어요. 대룡이는 여전히 노인의 손길을 즐기고 있었어요. 평소 까칠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것처럼 편안해 보였어요.
이 녀석 이름이 뭡니까? 노인이 대룡이를 가리키며 물었어요. 대룡이요. 3살 된 진돗개고 냄새 추적과 수색 능력이 정말 뛰어나요. 그런데 성격이 까칠해서 누구에게도 먼저 다가가지 않거든요. 대룡이. 노인이 그 이름을 조용히 되뇌었어요. 그러면서 뭔가 깊은 생각에 잠긴 것 같았어요. 이소희는 노인의 표정을 주의 깊게 관찰했어요. 혹시 진돗개를 키우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전에 있었습니다. 노인의 대답은 간단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감정이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이소희는 더 궁금해졌어요. 대룡이의 이런 반응에는 분명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혹시 그게 이름이 뭐였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노인은 잠시 멈춰 섰어요. 그리고 멀리 바라보며 조용히 대답했어요. 백룡이었습니다. 백룡이요? 이소희는 그 이름을 들으며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어요.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 이름이었거든요. 하지만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았어요. 혹시 그 백룡이도 궁견이었나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주 오래전 일입니다. 이소희는 점점 더 궁금해졌어요. 대룡이의 반응, 노인의 궁견 경험, 그리고 백룡이라는 이름까지 뭔가 연결고리가 있을 것 같았어요. 그때 저 멀리서 한 장교가 이쪽으로 걸어오는 게 보였어요. 대위 계급장을 단 중년의 장교였어요. 평소 부대 업무로 바쁜 사람이었는데 오늘은 왜인지 PX 쪽으로 오고 있었어요. 노인은 여전히 대룡이를 쓰다듬고 있었어요. 대룡이도 완전히 편안해 보였어요. 이소희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정말 신기해요. 대룡이가 이렇게 사람을 좋아하는 건 처음 봐요. 노인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개들은 기억을 잘하죠. 특히 진돗개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 말에 이소희는 뭔가 깨달은 것 같았어요. 혹시 대룡이가 노인에게서 뭔가 익숙한 것을 느낀 걸까요? 아니면 정말로 어떤 특별한 연결고리가 있는 걸까요? 그때 저 멀리서 걸어오던 대위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평소 부대 업무로 바쁜 김대위였는데 오늘은 개인적인 용무로 PX에 들른 것 같았어요. 손에는 작은 봉지를 들고 있었고 편안한 표정이었어요. 김대위는 대룡이와 노인 그리고 이소희가 함께 있는 모습을 보며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다가왔어요. 대룡이가 낯선 사람에게 이렇게 친근하게 구는 모습은 정말 보기 드문 일이었거든요. 이소희 중이 무슨 일이야? 대룡이가 저렇게 온순한 모습은 처음 보는데? 김대위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런데 김대위의 시선이 노인의 얼굴에 머물렀어요. 처음에는 그냥 지나치려 했는데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노인도 김대위를 조용히 바라봤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어요. 김대위는 점점 가까이 다가오면서 노인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혹시? 김대위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뭔가 믿기 어려운 것을 발견한 것 같았어요. 걸음을 멈추고 노인을 뚫어져라 바라봤어요. 노인은 여전히 차분한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김대위의 반응을 예상하고 있었던 것처럼 보였어요.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설마 정말 그분이실까? 김대위는 혼잣말하듯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노인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갔어요. 이소희는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김대위가 왜 이렇게 놀라는지 알 수 없었거든요. 김대위는 잠시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물었어요.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노인은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어요. 안경식입니다. 그 순간 김대위의 얼굴이 완전히 변했어요. 놀라움과 경외감이 뒤섞인 표정이었어요.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숨소리도 거칠어졌어요. 김대위는 즉시 차렷 자세를 취했어요. 그리고 큰 소리로 외쳤어요. 충성! 그 소리가 주변에 울려 퍼지자 지나가던 병사들이 모두 그쪽을 바라봤어요. 갑작스런 상황에 모두들 놀란 표정이었어요. 혹시 안경식 대장님 맞으십니까? 김대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믿기 어렵다는 표정으로 노인을 바라봤어요. 이소희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어요. 안경식이라는 이름을 들어본 것 같았지만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어요. 순식간에 분위기가 얼어붙었어요. 지나가던 병사들이 모두 경직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김대위의 반응을 보니 이 노인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어요. 김병태 병장도 우연히 그 자리를 지나가고 있었어요. 준호가 실종되었다가 구조된 일로 마음이 복잡한 상태였는데 갑작스런 소동을 듣고 그쪽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김병태는 김대위가 한 노인에게 경례하는 모습을 보고 의아해했어요. 그리고 그 노인의 얼굴을 보는 순간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뭔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직감했거든요. 대장님이라고 하셨나요? 이소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자신이 모르는 중요한 인물인 것 같았어요. 김대위의 반응이 너무 극적이었거든요. 김대위는 이소희를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어요. 이소의 중위, 이분은 전설적인 분이셔. 전설적인 분이요? 안경식 대장님. 아니, 지금은 퇴역 장군님이시지. 특수작전 지휘관 출신으로. 김대위의 설명을 들으며 이소희의 눈이 점점 커졌어요. 안경식이라는 이름이 왜 익숙했는지 이제 기억이 났어요. 군견 훈련소에서 들어본 적이 있는 이름이었거든요. 혹시 군견 관련해서도? 맞아요. 현재 군견 육성 체계를 만드신 분이셔. 그리고 김대위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 더욱 경외감 어린 목소리로 계속했어요. 백룡이와 함께 전설적인 작전을 수행하신 분이셔. 백룡이요? 이소희는 깜짝 놀랐어요. 조금 전에 노인이 말했던 그 이름이었거든요. 이제 모든 것이 연결되기 시작했어요. 안경식은 조용히 김대위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과찬이십니다. 저는 그저 옛날 군인일 뿐입니다. 아닙니다. 장군님께서는. 김대위가 흥분해서 말하려다가 주변을 둘러봤어요. 점점 더 많은 병사들이 몰려들고 있었어요. 상황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이소희는 이제 대룡이의 반응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만약 안경식이 정말 백룡이와 함께 활동했던 전설적인 인물이라면 대룡이가 뭔가 특별한 것을 감지했을 수도 있었어요. 혹시 대룡이가... 이소희가 말하려던 순간 안경식이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나는 그저 손자 보러 왔다네. 그 말에 모든 사람들이 놀랐어요. 손자라는 말에 김대위는 더욱 당황했어요. 손자요? 혹시 이 부대에 장군님의 손자분이 계신가요? 안경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안준호라는 이등병이 있을 텐데. 안준호요? 김대위는 깜짝 놀랐어요. 어제 실종되었다가 구조된 그 병사가 바로 안경식 장군의 손자라는 것이었어요. 김병태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얼굴이 완전히 하얘졌어요. 자신이 그동안 괴롭혀왔던 안준호가 이런 대단한 분의 손자였다니 믿을 수 없었어요. 이소희도 모든 것이 연결되는 것을 느꼈어요. 어제 대룡이가 준호를 찾을 때 보였던 특별한 반응, 그리고 오늘 안경식을 보고 보인 반응까지 모든 것에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대룡이가 어제 아마도 이 녀석이 뭔가 느꼈을 겁니다. 안경식이 대룡이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대룡이는 여전히 편안한 표정으로 안경식 곁에 앉아 있었어요.
김대위는 급히 무전기를 꺼냈어요. 대대장님께 즉시 보고 드려야겠습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안경식이 조용히 만류했어요. 저는 그냥 손자를 보러 온 할아버지일 뿐입니다. 하지만 김대위는 이미 무전기를 들고 있었어요. 이런 중요한 인물이 부대에 오신 것을 보고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주변에 모인 병사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전설적인 인물을 직접 만난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특히 김병태는 식은땀을 흘리며 뒷걸음질치고 있었어요. 이소희는 대룡이를 바라봤어요. 대룡이는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것처럼 완전히 편안해 보였어요. 이제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어요. 혹시 대룡이가 백룡이의 후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경식이 조용히 대답했어요. 그 말에 이소희는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대룡이와 안경식 사이의 특별한 인연을 설명할 수 있었어요. 상황은 점점 커져가고 있었어요. 곧 대대장이 나타날 것이고 부대 전체가 이 소식을 알게 될 것이었어요. 하지만 안경식은 여전히 차분했어요. 마치 이 모든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던 것처럼요. 김대위의 보고를 받은 대대장은 급히 대대장실로 향했어요. 안경식 장군이 부대에 오셨다는 소식은 정말 놀라운 일이었거든요. 대대장은 서둘러 관련 자료들을 찾기 시작했어요. 안경식 장군, 정말 그분이 맞나? 대대장은 컴퓨터를 켜고 군 인사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했어요. 안경식이라는 이름을 입력하자 곧바로 화면에 정보가 나타났어요. 퇴역 사성 장군, 특수작전 지휘관 출신이라는 기록이 있었어요. 더 자세한 자료를 찾아보니 놀라운 내용들이 나왔어요. 30년 전 백룡이라는 진돗개와 함께 국경선 긴급수색작전에서 적 포위를 돌파해 수십 명의 생명을 구했다는 기록이었어요. 이런, 정말 전설적인 분이셨구나. 대대장은 그 작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읽어봤어요. 당시 적군에게 포위된 아군 부대를 구하기 위해 안경식과 백룡이가 투입되었다고 되어 있었어요. 백룡이의 뛰어난 수색 능력으로 적의 위치를 파악하고 안전한 경로를 찾아 아군을 구출했다는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그 작전에서 백룡이는 적의 폭탄을 발견하고 그것을 안고 돌진했다고 기록되어 있었어요. 백룡이의 희생으로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는 것이었어요. 백룡이가 그런 일을, 대대장은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이후 안경식이 군견 육성 체계를 새로 만든 창설자라는 기록도 발견했어요. 현재 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군견 훈련 방법의 대부분이 안경식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이었어요. 그렇다면 우리 부대의 대룡이도? 대대장은 급히 이소희에게 연락했어요. 대룡이의 혈통을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혹시 백룡이와 관련이 있는지 알아봐야 했거든요. 한편 PX 앞에서는 여전히 긴장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었어요. 안경식은 조용히 대룡이를 쓰다듬으며 주변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점점 더 많은 병사들이 몰려들고 있었지만 안경식은 전혀 동요하지 않았어요. 이소희는 급히 대룡이의 혈통 기록을 확인했어요. 훈련소 사무실로 가서 대룡이의 출생 기록을 찾아봤어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이럴 수가. 대룡이의 혈통도를 보니 정말로 백룡이의 직계 후손이라고 기록되어 있었어요. 백룡이의 아들인 금룡이, 그리고 금룡이의 아들인 을룡이, 그 을룡이의 아들이 바로 대룡이었어요. 이소희는 급히 안경식에게 돌아갔어요. 이 사실을 알려드려야 했어요. 대룡이가 백룡이의 직계 후손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장군님 확인해봤는데 대룡이가 정말로 백룡이의 직계 후손이 맞습니다. 안경식은 그 말을 듣고 잠시 멈춰섰어요. 그리고 대룡이를 더욱 자세히 바라봤어요.
대룡이의 얼굴, 체격, 그리고 행동하는 모습까지 백룡이와 닮은 점들을 찾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랬구나. 안경식은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대룡이가 자신을 알아보고 다가온 이유를 이제 이해할 수 있었어요. 혈통적으로 이어진 특별한 인연이 있었던 거예요. 백룡이도 이렇게 영리했지. 그리고 충성스러웠어. 안경식은 대룡이를 바라보며 과거를 회상했어요. 백룡이와 함께했던 그 시절, 함께 작전을 수행하며 쌓았던 깊은 유대감을 떠올렸어요. 그날 밤 안경식은 혼자서 조용한 시간을 보냈어요. 부대에서 마련해준 숙소에서 준호가 남긴 편지를 꺼내 읽었어요. 비에 젖어서 글씨가 번졌지만 내용을 알아볼 수는 있었어요. 할아버지, 저는 그냥 괜찮은 군인이 되고 싶었어요. 그게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어요. 편지를 읽으며 안경식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손자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자신이 왜 이곳에 와야 했는지도 확실해졌어요. 준호야, 할아버지가 늦었구나. 안경식은 편지를 조심스럽게 접으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이제 손자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겠어요. 단순히 위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다음 날 아침 안경식은 의무실에 있는 준호를 찾아갔어요. 준호는 많이 회복된 상태였지만 여전히 힘들어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할아버지, 준호는 안경식을 보자 눈물을 흘렸어요. 그동안 혼자 견뎌왔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괜찮다. 이제 할아버지가 왔으니까. 안경식은 준호를 안아주며 위로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날 오후 대대장실에서 중요한 회의가 열렸어요. 안경식의 정체가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이었어요. 대대장은 안경식에게 깊은 경의를 표했어요. 장군님께서 저희 부대에 오셔서 영광입니다. 과찬입니다. 저는 그냥 손자를 걱정하는 할아버지일 뿐입니다. 하지만 대대장은 안경식의 과거 공적을 잘 알고 있었어요. 백룡이와의 전설적인 작전, 그리고 궁견 육성체계 창설까지 정말 존경받아 마땅한 분이었어요. 혹시 준호 이등병권으로 어떤 조치가 필요하시다면? 아니요. 그런 식으로 해결하고 싶지 않습니다. 안경식은 단호하게 말했어요. 권위를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보다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했어요. 다만 내일 연병장에서 전 장병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대대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안경식의 요청이라면 기꺼이 들어드릴 생각이었어요. 그날 저녁 부대 전체에 공지가 내려졌어요. 내일 아침 연병장에서 특별한 시간이 있을 예정이라는 것이었어요. 모든 병사들이 참석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어요. 김병태는 그 소식을 듣고 불안해했어요. 안준호가 안경식 장군의 손자라는 사실을 알고 난 후부터 계속 초조했어요.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닫기 시작했거든요. 이소희는 대룡이와 함께 조용한 시간을 보냈어요. 대룡이가 백룡이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니 더욱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대룡이야, 너도 할아버지처럼 대단한 개가 될 수 있을 거야. 대룡이는 마치 이소희의 말을 이해하는 것처럼 꼬리를 흔들었어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지만 분명 특별한 하루가 될 것 같았어요. 안경식은 그날 밤 백룡이를 떠올리며 긴 생각에 잠겼어요. 내일 연병장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그리고 손자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했어요. 다음 날 아침 연병장에는 부대 전체 장병들이 정렬해 있었어요. 아침 햇살이 연병장을 비추는 가운데 모든 병사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어떤 특별한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어요. 대대장이 연단에 올라섰어요. 평소보다 더욱 엄숙한 표정이었어요. 마이크를 잡고 전 장병들을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오늘 우리 부대에 매우 특별한 분이 오셨습니다. 퇴역 사성 장군이시며 우리 군의 전설적인 인물이십니다. 병사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어요. 사성 장군이라는 말에 모두들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이런 높은 분이 왜 이곳에 오셨는지 궁금해했어요. 안경식 장군님을 모시겠습니다. 대대장의 소개에 따라 안경식이 연단에 올라섰어요. 어제 PX 앞에서 봤던 그 초라한 노인이 바로 전설적인 장군이었다는 사실에 모든 병사들이 숨을 죽였어요. 안경식은 조용히 전 장병들을 바라봤어요. 수백 명의 젊은 군인들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들의 눈빛에서 호기심과 긴장감을 읽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안경식은 특별한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서 있을 뿐이었어요. 모두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김병태 병장은 뒷줄에서 식은땀을 흘리며 서 있었어요. 어제부터 계속 불안했던 마음이 극에 달했어요. 자신이 그동안 안준호에게 한 일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김병태가 갑자기 대열에서 앞으로 걸어 나온 거예요. 다른 병사들이 놀란 눈으로 바라보는 가운데 김병태는 연단 앞까지 걸어갔어요. 병장, 무엇을 하는 건가? 대대장이 놀라며 소리쳤지만 김병태는 멈추지 않았어요. 안경식 앞에 서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죄송합니다. 몰랐습니다. 김병태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주먹을 꽉 쥐고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제가 안준호를 괴롭혔습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김병태의 고백에 연병장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병사들이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어요. 안경식의 손자를 괴롭혔다는 것이었어요. 안경식은 조용히 김병태를 바라봤어요. 깊고 날카로운 시선으로 김병태를 관찰했어요. 그리고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내 아버지 김호진, 대대장이었지? 김병태는 깜짝 놀랐어요. 안경식이 어떻게 자신의 아버지 이름을 알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멈칫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안경식은 잠시 과거를 회상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그날 마지막으로 내가 구했던 사람이었다. 연병장의 모든 병사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안경식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30년 전 그 작전에서 내 아버지는 적에게 포위되어 있었어. 백룡이와 함께 그곳에 도착했을 때 김호진 대대장은 이미 중상을 입은 상태였지만 끝까지 부하들을 지키려고 했어. 김병태는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듣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군에서 돌아가신 후 이런 영웅적인 이야기를 해주신 적이 없었거든요. 백룡이가 적의 위치를 파악하고 안전한 경로를 찾아주었지. 그렇게 내 아버지와 그의 부하들을 구할 수 있었어. 안경식은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 김병태를 똑바로 바라보며 더욱 단호한 목소리로 계속했어요. 난 내 아버지의 목숨을 대신 지켜냈지만 그 아들이 후임을 괴롭히고 있다니. 그 말에 김병태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어요. 무릎을 꿇고 고개를 바닥에 박았어요. 자신의 아버지가 그런 훌륭한 분이었는데 자신은 정반대의 행동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연병장의 모든 병사들이 이 장면을 지켜봤어요. 김병태가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인 모습에서 진정한 참회를 볼 수 있었어요. 안경식은 무릎 꿇은 김병태를 내려다봤어요.
그리고 조용하지만 깊이 울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누가 널 위해 군복 입고 있냐? 그걸 잊지 마라. 그 말이 연병장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모든 병사들의 가슴에 깊이 새겨지는 한마디였어요. 군복을 입는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 그리고 동료를 보호해야 하는 군인의 사명을 일깨워주는 말이었어요. 김병태는 고개를 숙인 채 흐느꼈어요.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과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이 뒤섞여 가슴이 아팠어요. 이제야 진정한 군인이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연병장의 다른 병사들도 깊은 충격을 받았어요. 안경식의 말씀과 김병태의 참여하는 모습을 보며 많은 것을 느꼈어요. 서로를 괴롭히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그리고 진정한 군인 정신이 무엇인지를 말이에요. 안경식은 여전히 조용히 서 있었어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었어요. 이미 모든 것을 전달했거든요. 김병태의 변화, 그리고 모든 병사들이 느끼는 깨달음이 바로 안경식이 원했던 것이었어요. 바람이 연병장을 스쳐 지나갔어요. 그 바람과 함께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김병태의 마음도, 다른 병사들의 생각도, 그리고 이 부대의 분위기도 말이에요. 이 순간을 목격한 모든 사람들은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진정한 군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동료를 위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이 특별한 아침을 말이에요.